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오전 11시 반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스마트워치 긴급 신호가 떴던 거예요. 여러분 잠시 설명드리면 스마트워치는 보통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에 관련해서 고위험군에 있는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지급됩니다. 지금 이 신호가 접수됐다는 건 그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게다가 4분 뒤에 또 한 번의 SOS 신호가 울렸어요.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입니다. 최초 신고로부터 12분이 지나고 11시 41분, 경찰은 중구 을지로 3가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3층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이미 32살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죠. 목 앞부분에 무려 10.5cm 정도 깊은 상처를 입은 후였어요. 오른쪽 정맥이 손상되었고요. 동맥이 절단되면서 대량의 출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외상 환자의 골든타임은 1시간입니다. 하지만 동맥 절단은 사정이 달라요. 상당한 혈액이 마구 뿜어져 나오다 보니까 불과 3, 4분 만에도 의식을 잃는데요. A씨는 곧장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하지만 2시간 뒤인 오후 1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숨을 거둡니다. 범인은 머지않아 특정됐어요. 다름 아닌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35살 김병찬이었죠. 전 남친, 요즘은 이 단어가 너무 무서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악연은 1년 전인 2020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 사람은 부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김병찬은 자신을 부동산 업계 프리랜서라고 소개를 했는데 마치 많은 돈을 버는 듯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했고 부를 과시했어요. 하지만 실체는 거의 백수에 가까운 한량이었고요. 데이트 초기 그는 A씨를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을 데려가면서 호감을 샀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데이트 비용을 모두 A씨가 떠안게 돼요. 남자 쪽 변명은 이랬죠. 미안, 내가 오늘 카드를 두고 왔네. 어쩌지? 내 월급이 아직 안 들어왔어. 내가 요즘 집안 사정이 좀 좋지가 않아. 가진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다 심지어 현금 400만 원까지 빌려갔고요. 두 사람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A씨가 혹여나 내 돈 좀 어떻게 좀 갚아달라 이런 거 언급하면 김병찬은 손찌검을 하기도 합니다. A씨는 부산 사상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병찬과 사귀고 나서 이 남자가 막 무단으로 아무 때나 집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꿔봤지만 세상에나 번호를 유추해가지고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무려 10차례나 이어졌고요. 견디나 못한 A씨는 부산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로 직장을 옮겨갑니다. 하지만 이후 김병찬은 부산과 서울을 오가면서 A씨를 끈질기게 괴롭혔죠. 2021년 6월 26일입니다. A씨는 더 이상 이 무능력하고 폭력적인 김병찬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헤어지자 말해요. 김병찬의 짐을 모두 밖에 내놓았죠.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거예요? 근데 김병찬은 이 이별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피해자 모르게 자기가 혼자 보관해오던 카드키가 있었는데 그걸로 문을 따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안에 있던 A씨는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112에 신고하면서 바로 경찰이 출동하긴 했지만 이건 사실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김병찬이요, A씨의 핸드폰을 수시로 빼앗아서 자신의 메시지를 삭제해왔어요. 증거를 없앤 거죠. 이로 인해서 경찰이 왔을 때도 스토킹이 있었다는 증거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도 뾰족한 대응을 하기 어렵고요. 그렇게 A씨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이 김병찬은 그냥 카드키로 계속 집을 마음대로 드나듭니다. 결국 사건 발생 3개월 전에 A씨는 지인들에게 극도의 공포를 호소합니다. 오빠 왔어. 카드키 가지고 있어. 문 열리는데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 아직 신고 안 했는데 어떡하지?
나 너무 무서워. 이거 지울게. 메신저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회사 이야기 해줘. 대답은 안 해도 돼. 진짜 칼을 들 수도 있어. 폰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회사 메신저에 내가 혹시 기억, 니읒, 기읒, 니읒 치면 신고해줘. 미안해 얘들아. 나 근데 너무 무서워. 어떡하지? 이 내용만 봐도 그녀의 공포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김병찬은 이날 조용히 물러났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2주 만에 다시 들이닥친 거예요. 그 당시가 9월 17일쯤 추석 연휴였는데요. 우리 함께 있기로 하지 않았냐. 억지로 A씨를 붙들고 있어요. 동시에 나는 너 없인 못 산다. 그냥 이럴 바엔 같이 죽자. 구걸과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참다 못한 A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헤어져 달라고 애원했죠. 그러자 이때 김병찬은 딱 이틀만 같이 있어주면 깔끔하게 물러나겠다고 제안을 했죠. 근데 거짓이었어요. 다음날 바로 말을 바꾸더니 돌연 죽인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심인 것처럼 막 주방에서 칼을 찾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A씨는 무서워요.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 맨발로 집을 뛰쳐나왔죠. 거리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19일 새벽 4시 반 가까스로 관리사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미 김병찬이 바짝 쫓고 있었죠. A씨는 경비원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가 너무 무서운데요. 도와주세요. 저희 집에 좀 같이 가주세요. 부탁을 해요. 그러다가 잠시 후 도착한 김병찬을 마주하는데 경비원이 있어서인지 그는 순순히 잘못을 인정해요. 그리고 얌전히 가방을 챙겨 집을 떠났죠. 하지만 바로 이때 그의 한쪽 손에는 A씨의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병찬도 떠나고 경비원도 떠나고 잠시 후 A씨는 자기의 핸드폰이 없어진 걸 확인해요. 어디다 뒀지? 급히 1층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떡하니 김병찬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가 협박을 합니다.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다. 너랑 나랑 같이 네 집 올라가면 내가 지워줄게. 이러는 거예요. 이건 너무 무서운 협박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다시 집에 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부터 감금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A씨는 내가 고향집에 가야 한다. 필사적으로 빌었고 외출 허락을 받아내요. 근데 여기서 김병찬이 고향까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A씨의 마음속에는 가족들한테까지 가면 내 가족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위협을 할까 두렵죠. 그래서 겨우 설득을 해서 대구까지만 동행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어쨌든 가까스로 집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김병찬은 수시로 식칼을 들고 찾아와서 목숨을 위협합니다. 결국 10월 9일 또다시 A씨를 집안에 감금해두죠. 그리고서는 야, 너 다 벗어. 아예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냥 칼을 들고 나체로 있으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A씨 얼마나 무서워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그래 올해 12월까지 우리 계속 연애해보자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악랄한 김병찬이 그 대가를 요구해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자는 거예요. 근데 A씨 입장에서는 지금 무서워서 이걸 허락한다면 나중에 이걸 또 협박의 미끼로 쓸 게 뻔하죠. 완강히 거부했고 다행히 무산됩니다. 그때로부터 한 달 후이자 사건 12일 전인 11월 7일 새벽 3시 40분. 띵동. 김병찬이 또다시 집에 찾아왔어요.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그를 쫓아내게 되는데요. 와, 12분 만에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때 A씨는 이미 친구 집으로 몸을 피한 뒤였죠. 혼자 막 들어가요, 집 안으로 김병찬이. 보니까 아무도 없잖아. 거기서 차키를 훔치고 지하 주차장에 이제 주차되어 있던 A씨의 차량 안에 들어가서 몸을 숨깁니다. 그러다 아침 6시쯤 마침 경찰이 순찰을 돌았는데 태연하게 차에서 내려서 다른 곳으로 가는 척 연기를 했고요. 경찰 가고 나서 다시 돌아왔죠.
그는 정말 이를 갈고 A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 이제는 김병찬이 집에 갔겠지 생각한 A씨가 집에 돌아와요. 그런데 마침 차 안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김병찬을 발견하죠. 으아! 좀 너무 소름 돋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 요청합니다. 이때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되는데, 자, 스마트워치가 있다고 마음이 놓일 수 있나요? 그녀는 집에 가지도 못한 채 임시보호소에서 하루를 보냈고요. 다시 친구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갑니다. 그렇게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김병찬은 줄기차게 그곳에 드나들었어요. 심지어 여기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 A씨 부모님이 어디 사는지 직장은 어딘지 다 파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건 열흘 전인 11월 9일 오후 1시 A씨가 이제 일하고 있는 직장 인근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A씨에게 내가 너 출퇴근길에 찔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요. 이때 그녀는 무려 4번째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죠. 그날 오후 7시 24분 마침내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게 김병찬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돼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법원? 접근 금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아예 A씨가 신고를 취소하게 만들겠다면서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옵니다. 실제 경찰은 A씨를 신변보호 대상으로 지정을 했지만 실질적인 보호 조치는 없었어요. 그렇게 분노에 차 있는 김병찬이 직장에 들이닥칩니다. 이미 A씨가 몸을 피했는데요. 그래서 뜻대로 그녀를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김병찬이 화가 끝까지 올라서 차라리 죽여버리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경찰이 다소 안일하게 대응을 한 건 아닌가 싶은데 그러는 사이 김병찬은 살인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11월 10일 김병찬의 검색 기록을 보면 사시미 칼로 찌를 때, 칼 손잡이 미끄럼 방지 테이프, 서울 칼 연마. 이게 다 어떤 걸 연상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리고 사건 전날인 11월 18일 낮 12시에 부산에서 고속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와요. 먼저 종로구에 가서 얼굴을 가릴 모자를 사더라고요. 이후 청계천으로 갔고 칼날이 16cm 정도 되는 식칼을 구입합니다. 이후에 향한 곳은 A씨의 집이었죠. 어슬렁어슬렁 주변을 돌면서 동태를 살피는데 당시 A씨는요. 계속 친구 집을 이제 전전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마침 3일 전인 15일에 집에 돌아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서에 직접 가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생각이었고요. 사건 당일인 11월 19일 오전 11시 김병찬은 모자와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출입키를 이용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탔고 먼저 지하 3층 주차장으로 가요. 거기서 A씨의 차량이 있는 걸 확인했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는 비상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요. 계단 한쪽에 몸을 숨긴 채 타이밍을 기다렸죠. 그러다 오전 11시 반. A씨가 집을 나서는 순간 김병찬이 순식간에 달려듭니다. 그녀를 붙잡더니 바로 품속에서 칼을 꺼내요. 먼저 그녀를 집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지만 여기서 A씨가 필사적으로 버티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상 계단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데 이번에도 A씨가 벽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김병찬은 칼을 이렇게 휘두를 듯 위협하면서 휴대폰 빼앗았고요. 얼굴에 들이밀면서 너 경찰 신고 다 취소해! 소리칩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에 사색이 된 A씨는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그녀가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김병찬은 순간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후 목과 등, 가슴에 무려 14차례 무차별적인 공격이 이어졌죠. 그리고 A씨는 특히나 목에, 동맥에 치명적인 자상을 입습니다.
범인 김병찬은 쓰러진 A씨를 그냥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도주 과정도 치밀해요. 신사역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먼저 A씨의 핸드폰을 쓰레기통에 버렸고요. 자기 핸드폰은 비행기 모드로 전환을 해서 위치 추적을 피해요. 이후에 피가 묻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고요. 오후 12시 18분 잠원동의 한 편의점에 가더니 버젓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교란책이었어요. 자기가 서울에 계속 있는 듯한 흔적을 남기려는 거죠. 이후에는 현금으로 택시를 타고 성남 종합터미널로 가서 바로 고속버스 타고 자신의 고향 부산이 아닌 대구로 갑니다. 대구의 한 모텔에서 은신하게 되죠. 당시의 교통편과 모텔 모두 현금으로 결제했고요. 치밀하죠? 근데 이 범인의 정말 잔혹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을 저지르고 그날 밤이에요. 대구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역에 있는 티켓 다방을 검색해요. 그러니까 성매매를 생각한 거죠. 게다가 그 다음 날에는 부산 경남 지역의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8번이나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집착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해놓고 지금 성매매? 양심의 가책은 없는 거예요? 다행히 범인이 빠르게 특정되었고 사건 다음 날인 11월 20일 오후 12시 40분 경찰은 대구에 숨어있던 김병찬을 검거했습니다. 그는 체포가 된 후에 유치장에서 혀를 깨물고 자해를 시도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2022년 6월 김병찬의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계획적인 보복 범죄다라고 적용을 했어요. 여러분 참고로 신고 혹은 고발에 의해서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질 경우 국내에서는 가중처벌됩니다. 일반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년의 징역형이지만 보복범죄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요. 자, 여기에 대해 김병찬은 보복 목적은 맞지만 계획은 아니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면서 혐의를 최대한 줄여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 진술을 좀 들어볼까요? 자기는 단순히 대화를 좀 하려고 갔는데 A씨가 지레 겁을 먹고 신고 버튼을 눌렀고 그래서 그렇게 어쩌다가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찔렀다는 거예요. 너무 허술한 변명이었죠. 게다가 지난 9월, 10월 그녀를 감금한 사실에 대해서도 뻔뻔하게 부인합니다. 직장에 찾아간 건 맞지만 협박은 한 적 없다고 항변했고요. 아니 그럼 너 이렇게 전화 수십 통 한 건 뭐냐? 실수였대요. 동시에 그는 오히려 죽은 A씨를 피해 망상에 빠진 사람으로 몰아세웠어요. 이 새끼 아주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검찰 쪽에서 반박할 타임입니다. 먼저 인터넷에 사시미칼, 칼로 찌를 때 이런 살인 관련 검색했었죠? 또 범행 전날 미리 흉기와 모자 구매했어요. 또 범행 당일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 있는지 확인했죠. 치밀한 준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 또 김병찬이 뭐라고 변명을 했는 줄 아세요? 이게 아주 코미디예요. 모자를 산 이유는 내가 버스를 타고 오느라 뒷머리가 눌려가지고 산 거래요. 그리고 칼은 그냥 단순 위험용이었고요. 듣고 있는 저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제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지적했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죠. 게다가 재범 위험성 평가를 받는데 여기서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수준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높은 형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가 이제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제시했던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35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이 선고됩니다. 자, 35년. 낮은 형량은 아닌데 여기에 김병찬은 곧바로 항소합니다. 그러면서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대요. 자,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
2022년 9월 2심이 열립니다. 피의자 김병찬에게 원심을 파괴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다. 땅, 땅, 땅. 와,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사실 김병찬이 1심 선고 직전에 반성문 하나를 제출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도구로 돌아온 거죠. 그 내용을 좀 볼까요?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니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고 다 제 잘못으로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제 잘못을 생각하면 그냥 미안한 뿐입니다. 이거 뭐 거의 이 악물고 쓴 것 같아요. 웃기셔 정말. 변명과 자기 연민만 가득하죠. 결국 2심 재판부는 그가 전혀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걸 판단했고 대법원까지 상고를 기각하면서 40년형이 확정됩니다. 정말 최근에 본 사건 중에 무기징역 외에 가장 형량이 높았던 건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아직 사이다는 아닙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무엇보다 스마트워치가 정말 이게 유용한 거야? 이게 제때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경찰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거 아니야? 비난 여론이 이렇습니다. 자, A씨가 보낸 첫 구조 신호로부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12분이 걸렸어요. 1분 1초가 급한 지금 동맥이 절단된 상황에서 12분은 너무 길죠. 근데 이게 사실 잘못된 위치 정보 때문이었다는 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애초에 좌표가 A씨 집이 아니라 거기서 500m 떨어진 다른 곳으로 잡혔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스마트워치는 약 2km의 오차 범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핸드폰 GPS보다 정밀도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실제로 A씨는 회사에 김병찬이 찾아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막 비상 연락을 했거든요. 이때 정확하게 위치가 전송되면서 빠르게 대처가 가능했고요. 아니 그럼 경찰이 준 스마트워치보다 일반 핸드폰이 더 낫다는 거잖아.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스마트워치는 신변 보호를 위해 주는 거라면서요. 이 부분은 사실 사건 3년 전부터 꾸준히 지적이 되어 왔지만 개선된 점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경찰, 시스템의 안일한 대응으로 남겨진 상처는 고스란히 유족의 몫이 되었죠. 사망한 A씨는 세 아이들 중 장녀였습니다. 두 동생을 살뜰히 챙기고 부모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딸이었죠. 매일 가족 톡방에서 대화를 주고받을 만큼 이 사이가 돈독했다고 해요. A씨의 부모는 혹여나 그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딸이 사후에 좋은 곳에 가지 못할까봐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스토킹에 의한 보복살인 이젠 낯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 무려 4년 전 사건이에요. 최근에는 왜 더 많은 스토킹 살인이 이렇게 접수가 되는 걸까요? 그저 피해자에게만 조심하라고 떠넘기는 건 이제 아닙니다. 현재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있는 듯한데 법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와 약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시스템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바뀌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피해자 A씨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던 27살 여성 장씨. 2005년 당시 그녀는 매일 설레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교제해오던 남자친구와 올해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식장도 미리 봐뒀고 드레스도 맞추고 웨딩 사진도 찍고 정말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시간들이었죠. 그러던 2005년 6월 24일 결혼식을 불과 4개월 남겨둔 무렵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날 아침 8시 장 씨는 평소처럼 출근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에 있는 자택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보통 자동차로 출근을 하는데요. 이 동네가 골목이 좁아서 집 앞에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인근 공영 주차장에 차를 대곤 했죠. 그렇게 10분 정도 걸어서 주차장 도착했고요. 다시 5층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흰색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주차장이 한적했어요. 또각또각 장 씨의 구두 소리만 들렸죠. 삑! 잠금을 해지하고 차문을 여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그녀를 덮쳤습니다. 즉각 등 뒤에 찌를 듯한 통증이 전해졌죠. 장 씨가 비명을 질러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이때 괴한은 장 씨 어깨를 잡았고 곧장 옆구리에 칼을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차례나 계속 무자비한 공격을 이어갑니다. 장 씨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그대로 쓰러져요. 정말 너무도 갑작스러운 공격이었죠. 그러면서 장 씨 온몸뿐만 아니라 바닥, 흰색 차량까지 다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많은 피를 흘리면서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이때 괴한은 그녀의 사망을 확인한 후 핸드백을 챙겨서 유유히 도주했죠. 결혼식을 코앞에 둔 예비 신부에게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이 벌어진 걸까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현장에서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2005년 당시에 CCTV나 블랙박스가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턱없이 부족한 거죠. 물론 경찰들은 그 주차장 인근 골목까지 전부 CCTV 수거했지만 용의자는 포착되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난항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어요. 초조해하던 경찰들은 일단 목격자를 찾아 나섭니다. 혹여라도 이 주차장에서 비명을 들었거나 괴한이 뛰어가는 걸 본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경찰이 현수막을 내걸고 제보를 기다리게 되는데 유의미한 목격담은 나오지 않았죠. 한편 경찰들은 이 범인이 왜 살인을 했을까 그 동기에 주목합니다. 사건 당시 범인이 칼로 공격을 한 후에 핸드백을 가져갔어요. 즉 이건 강도살인일 가능성이 다분하죠. 그런데요, 현장을 둘러본 수사관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우선 사건이 발생한 이 공영 주차장, 이 장소가 애초부터 강도살인에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씨 차가 5층에 주차되어 있었죠. 즉 범인도 5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는 도중에 사람들과 마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담감을 안고 굳이 5층에서 강도살인을 했다? 이게 일반적인 수법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거죠. 또한 사건이 발생한 시간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오전 8시 30분쯤, 그때는 출근 시간입니다. 보통 주차장에 사람도 많고 또 빠져나가는 차량도 꽤 돼요. 장 씨가 살해당한 그 시각에 정말 우연히도 사람이 없었을 뿐이었고요. 실제로 장 씨는 10분 만에 발견이 되었고요. 즉 강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절대 여기가 범행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장 씨의 몸에 남아있는 흔적도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암시합니다. 28번이나 찔려서 사망했어요. 명백한 오버킬이죠. 보통 강도살인의 경우에는 빨리 제압하고 물건 훔쳐서 도망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급소를 몇 번 찌르는 게 대다수라고 합니다. 즉 이 사건은요, 장 씨 개인적으로 관련된 어떤 치정이나 원한에 의한 보복살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에 범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물론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지만 혹은 이미 연락이 끊겼거나 제3의 주변 인물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경찰이 그 모든 걸 열어두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아니, 장 씨 주변에 좀처럼 원한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결혼을 앞둔 27살 여성을 누가 그토록 죽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때 경찰이 주목한 게 결혼이었어요. 만약 치정과 관련된 범죄라면 결혼이라는 게 기폭제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의 화살은 즉각 피해자의 예비 남편 30살 지 씨에게 향합니다. 사건 발생 시각, 그는 이미 회사에 출근한 상태였어요. 알리바이가 확실한 거죠. 그럼 혹시 원한을 가진 다른 상대가 있나? 근데 지 씨 또한 평범한 회사원이라 얽힌 관계가 없습니다. 이쯤 되니까 경찰의 뇌리에 스치는 가설. 혹시 결혼이랑 관련된 제3의 인물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주변인들 반경 넓혀서 조사가 진행되자 그 예상은 적중합니다. 30살의 여성 김 씨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자, 김 씨. 그녀는 예비 신랑 지 씨가 이 피해자 장 씨를 만나기 전에 교제했던 전 여친입니다. 지 씨와 김 씨, 이 두 사람은 대학 동창으로 만나서 친구 사이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관계가 깊어졌어요. 그러다가 2년 전인 2003년 7월 결혼을 전제로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죠. 당시 주변 사람들은요, 이 커플이 오래 알기도 했고 당연히 결혼할 거야 라고 여겼다고 해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커플이기도 했고요. 김 씨, 그러니까 여자 김 씨도 당연히 그렇게 여기면서 자신이 약혼했다라는 사실을 주변에 공공연하게 알렸습니다. 당시 그녀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학교에서 약혼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다가 돌연 지 씨가 이별을 통보한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사귄 지 3개월 만에 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서 좀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예비 신부, 그 피해자 장 씨와 신랑 지 씨가 만난 건 2년 전이라고 제가 앞서 말했어요. 근데 전 여친과 2003년 7월부터 10월까지 연인 관계였다? 네. 남성 지 씨가 그녀와 교제 중에 바람을 핀 거예요. 한편 이게 김 씨 입장에서는 너무도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죠. 주변에다가 약혼할 거라고 다 말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 씨가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울고 불고 몇 날 며칠을 설득했지만 남자 지 씨가 너무 차가워진 거예요. 연락도 안 받고요. 그러던 어느 날 김 씨가 어떻게든 이 남자 마음을 잡아보고자 그의 집 앞에 찾아갑니다. 근데 이때 지 씨가 피해자 장 씨와 데이트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만 거예요. 그렇게 자기한테 냉혈한처럼 굴더니 다른 여자한테 너무 지금 다정한 모습을 딱 목격한 겁니다. 김 씨는 속이 뒤틀리고 말아요. 그 이후로 김 씨의 삶은 그야말로 망가졌습니다. 덩달아서 또 직장인 학교까지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듯 했죠. 남자도 이별하고 직장도 없고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막 한탄을 합니다. 그게 또 슬픔으로 이어지고 또 얼마 후엔 아예 분노로 번졌죠. 어느덧 김 씨는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그 새로운 여자 장 씨 때문이라고 믿게 됩니다. 남친도 아니고 장 씨요. 점점 원망과 화가 막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그러더니 결국엔 그년만 없으면 돼. 그년만 없으면 그 사람 다시 나한테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김 씨가요, 직접 이메일을 써요. 그리고 장 씨에게 보내죠. 그 내용은 네가 사귀는 그 남자 나랑 오래된 연인이고 뗄 수 없는 사이야. 네가 헤어져야 돼. 막 퍼붓습니다. 근데 이게 먹히질 않았어요. 장 씨도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나 사실 임신했어. 그 남자 애를 베고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도 일삼습니다. 또한 남자 지 씨의 이름으로 직접 블로그를 운영했대요. 여기에 막 육아 일기를 올리고요. 이건 좀 섬뜩하죠. 그렇게 남자 하나를 두고 두 여자의 갈등이 심각해집니다. 이메일에서 둘 다 막 격한 표현을 쓰면서 언쟁이 벌어졌고요. 그런데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장 씨와 지 씨의 사이는 더 단단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도 여자친구가 자신의 곁을 좀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 같았어요. 사랑이 더 깊어졌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결국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세 사람의 관계를 파악한 경찰은 이 결혼 소식에 30세 여성 김 씨가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닐까 의심합니다. 충분히 동기가 있어 보였죠. 근데 그녀를 섣부르게 용의선상에 두기에는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건 당일 김 씨는요, 사실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아닌가? 경찰도 답답해요. 막다른 길에 부딪혔죠. 동기는 완벽한데 현장에 없었다? 그럼 이거 혹시 청부살인 아니야?
즉각 수사팀은 김 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추적해요. 그 결과 매우 이상한 점이 발견됐죠. 김 씨가요, 일명 해결사 넘버원 이 카페에 수시로 접속했던 게 확인된 겁니다. 이 카페가 뭐냐면 저희가 무슨 일이든 다 해드립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소위 청부살인 브로커였던 겁니다. 충격이죠. 근데 이거 외에도 그냥 드나들었다는 증거 외에도 분명 뭔가 있을 건데 의심을 했고요. 경찰은 김 씨의 이메일을 살펴보게 돼요. 네, 거기에 살인을 청부한 내역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문구가 뭐였냐면 의뢰를 승낙 시 선수금 900만 원, 성공 시 300만 원 추가 지급을 약조함. 물론 여기엔 어떤 의뢰인지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정황상 유추는 가능하잖아요. 심지어 김 씨는요, 그 선수금 900만 원을 택배로 전달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들으시면서 아니 이 모든 게 가능해? 무슨 청부살인 카페가 있어? 이렇게 의심이 들지 않으세요? 사건이 벌어진 게 2005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인터넷 검색창에 청부살인 이것만 검색해도 온갖 카페들이 줄줄이 떴다고 해요. 물론 대부분은 그냥 돈 갈취 하는 사기 사이트였죠.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실제로 돈 받고 납치,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에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이기도 했고요.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제 남은 건 그 문제의 해결사 넘버원 카페의 운영자 33살의 남성 현 씨를 검거하는 일입니다. 그가 사용했던 인터넷 IP 주소 추적했어요. 그랬더니 현 씨가 인천의 한 PC방에서 주로 접속을 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PC방 인근에서 잠복 수사를 진행해요. 문제가 있었죠. 하루 이틀 그 정도는 버티는데 며칠이 지나도 현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이거 혹시 벌써 도주한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왜냐면 장 씨가 사망한 상황이니까. 그럼 완전 놓치는 건데. 형사들은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잠복을 이어가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PC방으로 한 남성이 걸어 들어가는 걸 포착합니다. 인상착의로 보니까 딱 그 사람이에요. 결국 사건이 발생한 지 40일 만인 2005년 8월 8일 마침내 현 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죠. 살인 혐의로 검거된 현 씨가 피해자 장 씨가 나는 누군지 모른다 딱 잡아떼는 거예요.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합니다. 아니 근데요, 이게 좀 황당해요. 경찰이 이제 소지품 검사를 하려고 이제 무심코 바지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놔라 했는데 거기서 웬 사진 한 장이 떡 나오는 겁니다. 피해자 장 씨예요. 심지어 뒷장에는 연락처까지 적혀 있고요. 그래서 경찰도 야, 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왜 이 사진하고 연락처를 가지고 다니냐? 이게 말이 되냐? 너무 뻔한 거짓말에 경찰도 황당했던 거죠. 결국 강한 추궁 끝에 현 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합니다. 사건 2주 전인 6월 10일이었습니다. 지금 질투에 불타있는 김 씨가 해결사 넘버원 카페를 통해 현 씨와 접촉합니다. 그리고 운영자에게 청부살인을 의뢰했죠. 현 씨는 자신을 막 해결사라고 의기양양했는데 실제로는 좀 사기꾼에 가까워요. 그간 온갖 사건을 접수받았더라고요. 떼인 돈 받아달라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 시험지 빼돌려달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복수해달라는 사람까지 별의별 사건이 다 접수되었죠. 여기서 현 씨의 수법은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하면서 선수금을 요구했고요. 그냥 그 돈만 받고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간 돈이 무려 6,200만 원가량입니다. 돈 받고는 잠수 타는 게 일쑤였고요. 어차피 의뢰인이 신고를 못한다라는 점을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살인에 가담을 한 걸까요? 자, 왜 그랬냐면 현 씨와 김 씨 두 사람이 살인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김 씨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다 불현듯 깊게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또한 사랑했던 여자에게 아주 크게 배신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3년 전이었는데 동거녀가 현 씨의 친동생과 바람을 핀 겁니다. 그러면서 현 씨는 한순간에 여친도 동생도 잃게 됐고요.
배신감에 치를 떨었죠. 그리고 상실감이 너무 커서 오랜 시간 방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남녀 사이의 배신? 여기에 대해 병적인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약혼자가 바람을 폈어요 라는 이 김 씨의 이야기에 자기의 처지를 대입한 겁니다. 그는 김 씨로부터 선수금을 받았고요. 또 장 씨에 대한 정보를 넘겨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 사는지,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장 씨를 죽일 만한 최적의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 그녀를 밀착 감시하게 돼요. 또 중간중간 틈틈이 김 씨한테 이메일로 상황을 보고했거든요. 그게 남아있죠. 예를 들어 지금 장 씨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 미행 중에 놓쳤다. 장 씨가 자주 이용하는 주차장을 파악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6월 24일, 범인은 5층 주차장에 숨어서 아침 내내 피해자를 기다렸어요. 이미 자기가 도주할 경로도 치밀하게 계산해뒀고요. 그러다 8시 30분쯤 장 씨가 주차장의 모습을 드러냈고 차로 다가옵니다. 그녀가 문을 여는 순간 현 씨는 준비해간 흉기로 그녀를 찌르고 만 거예요. 이 공격에 장 씨가 막 비명을 질렀잖아요. 근데 이때 현 씨도 놀랬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막 소리를 크게 지르는데 나 이러다 걸릴 텐데? 그 공포감에 짓눌려서인지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른 거예요. 28번이 나요. 장 씨가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졌고 현 씨는 그 와중에도 이걸 강도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그녀의 핸드백을 챙겨 도주합니다. 보면 상당히 현 씨가 치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이 얘가 이거 정말 첫 살인일까? 왠지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범죄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조사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 씨의 또 다른 청부살인이 드러납니다. 심지어 이건 장 씨를 죽인 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검거까지 4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살인을 또 한 거예요. 어쩌면 첫 번째 장 씨를 죽이고 나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 돈도 벌고 걸리지도 않고 너무 좋은데? 나 살인에 재능 있는 거 아니야? 한탕 더 뛰어볼까?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살인은 2005년 7월 22일이었습니다. 이때 또 다른 공범이 있는데 자기 친구 홍 씨를 끌어들여요. 그리고 인천 부평구 만월산으로 향했죠. 의뢰받은 타겟은 39살의 A 씨였습니다. 미리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A 씨에게 접근을 했고 만월산으로 불러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공범 친구와 같이 가서 그를 목졸라 살해했죠. 현 씨는 시신을 화정동 변전소 앞길에 유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끝내고 현 씨와 그의 친구가 챙긴 건 각각 225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지금 살인의 자신감이 붙어 올라가지고 막 계속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현 씨가 검거되고 모든 걸 자백하면서 동시에 청부살인을 의뢰한 김 씨의 죄도 드러났죠. 그런데 김 씨도 뻔뻔합니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의뢰를 한 건 맞대요. 근데 자기가 죽여달라고 한 적은 없다는 거죠. 아니 제가 좀 손 봐주거나 혼 좀 내달라고 한 거지. 누가 이걸 죽이는 걸로 생각을 했겠어요? 막 이래요.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근데 그 거짓말도 금방 들통났죠?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요. 이 김 씨가 현 씨 업체 이전에 다른 업체에도 청부살인을 요청했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사건 한 달 전인데 다른 업체를 통해서 해달라, 선수금 보내라.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좌로 보냈어요. 계좌로요. 근데 이것도 돈만 날리고 사기를 당했죠. 근데 이체한 내역은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금도 1,000만 원은 큰 돈인데 2005년은 더 어마어마한 돈 아닌가요? 근데 그런 돈을 날리고도 계속해서 장 씨를 죽이려고 또 청부살인을 요청했다는 게 너무 끈질겨요. 좀 이해가 안 가. 완전 자기 삶은 그냥 다 포기한 듯한 느낌이죠. 어쨌든 이제 이 모두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살인을 직접 실행한 현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요. 그리고 살인 교사를 한 김 씨의 경우에는 징역 25년형이 선고됐죠. 여기에 김 씨가 이거 과하다 라면서 항소를 하게 되는데요. 대법원이 그녀의 손을 들어줍니다. 최종적으로 그녀는 징역 15년형으로 감형이 됐고 현재는 출소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후의 행방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죠. 인간의 가장 어두운 욕망을 노린 청부살인 범죄. 김 씨와 현 씨는 사람의 귀중한 생명도 돈으로 좌우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작 몇 푼에 사람의 목숨을 마음대로 앗아갔죠. 그리고 질투심에 멀어서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말았습니다. 잔인무도한 비극, 성남 예비신부 주차장 살인사건,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